개신교 천주교에는 신도 성비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너 안 가봐서 그래. 똑같아. 똑같아. 그쪽은 뭐 남자 많은 것 같지? 그 옛날에 잠깐 그랬다. 옛날에 잠깐 그랬다. 지금 다 거기도 그냥 규모의 차이가 있지. 다 경로당이다. 다 경로당이다. 유독 불교는 성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교의 여성 신도분들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종교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종교 의존 비율이 높은 게 그냥 통계로 보면 남자보다는 남자가 좀 센 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이게 허당이다. 센 척만 하지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센 척 잘못하면 그냥 왕따만 된다. 왕따만 된다. 알아서 기어라. 돈 떨어지면 잘 기어야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계속 돈을 벌든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종교적 성향이 더 강하고, 그리고 그게 태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유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유전자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참고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낮게 나올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는 낮게 나올 거예요. 저는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저도 믿음에 대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저는 대승귀신론이거든요. 대승의 귀신론,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야.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책을 읽으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마음의 심층 구조에 대한 얘기만 나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목을 왜 대승귀신론이라고 뽑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너무 정신이 맑거나 할 때 읽으면 알딸딸하고 좋아. 삼진법 체계를 쓰면서 나가는데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믿음과 관련해서는 6자, 나무아미타불이 나오거든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대만의 모종삼 선생이 이거야말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인생 모식이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관점이다라고 말했던 게 대승귀신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대승귀신론을 쓴 사람이 제가 처음 딱 읽었을 때, 대승귀신론을 읽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대승귀신론을 수업을 한 6번인가 들었어. 6번인가 들었어요. 아니, 듣고 싶어서 들었던 건 아니고요. 이 학교 가면 이 선생이 하고, 저 학교 가면 저 선생이 하고, 저 학교 가면 저 선생이 하고, 계속해. 그러더니 고대 내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사 받으려면 대승귀신론을 외워야 된다. 외우는 시험을 내겠다. 그러니까 전공 시험이나 그 외국어 시험 말고 따로 별도로 와서 구술 시험을 낸대. 그래서 저는 안 외우고 빼줬어요. 난 안 외우고 빼줬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 나이도 있고, 나 6번째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언간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스님은 하지 마시라고. 종교색이 분명한데,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정년하셨을 거야. 그랬는데, 대승귀신론이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봤거든요. 제가 그 책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봤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대승귀신론을 쓴 사람에겐 슬픔이 있고, 울적해. 네. 울적한 느낌이 딱 들어. 그 끈적끈적한 울적함이 들어. 공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역을 읽으면서 주역을 읽은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다. 주역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읽으면 약간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약간 비애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문왕이 유리라는 옥에 갇혔을 때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썰이 있어. 썰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승기신론을 딱 읽으면 약간 울적해요, 심사가. 그래서 이게 아마 원래는 마명이라고 하는 분이 썼대. 인도에 아수바고시아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대보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실제로 존재하던 사대보살. 그게 용수, 나가르주나, 세친, 바수반두, 그 다음에 무착, 아상가, 세친형입니다. 그 다음에 마명, 아수바고시아 이렇게 4명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명이 썼다라고 전해지는데 마명의 성격이 안 느껴져요, 책에서. 마명이 약간 밝은 쪽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음유시인이에요. 약간 딴따라과입니다. 그래서 불소행찬도 있고 대승장엄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전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아마 진제가, 번역가인 진제가 썼을 것이다. 진제 아니면 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가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고등한 문화로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에 다 통달해 있는 사람이고, 양쪽 문화권을 다 통달해 있는 사람이고, 읽어보면 그래, 느낌이 딱 그게 보이거든. 통달해 있는 사람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제가 슬픔이 있는 사람이거든. 양무제가 초청을 했어요. 양무제가 보살천자라고 불렸던 황제보살이야. 황제보살. 불교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그분이 초청을 했으니까 대박이지. 가면 이제 대우받을 일만 남은 거야. 근데 이게 인생이 참 묘한 게 저도 그런데 저도 인생이 묘한 게 이제 뭐 저를 좀 이뻐해주는 큰 스님은 다 일찍 돌아가시네. 뭘 좀 도와줄 만한 분들은 다 가요. 뭐 급해 이 어른들이. 그래서 저 싫어하는 사람은 안 갑니다. 예. 참 인생 묘하지. 팔자가 이런 거다. 아유 이게 참 뭐 이런 인생이 있나 싶어. 나 좋아하는 사람은 다 가. 좋아하는 사람도 몇 없는데. 참나 내가 참 죽겠다. 그래서 인생 팔자가 이런 건가 싶은데 진제가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양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부른 사람이 없어졌어. 거기서부터 개고생 시작. 개고생 시작.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개고생을 하니까 인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돈도 없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자살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타지에 와서 개고생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굴르면 좋은 점이 있어요. 굴르면 사람이 깊숙한 걸 알아. 굴러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있거든, 세상에는. 그러니까 위에서 저 빈살만처럼 이렇게 만수르 같이 살아버리면 그게 그쪽은 잘 아는데 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민중적인 것들을 잘 몰라. 근데 사실은 예술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고급 예술이 있고, 그러니까 귀족적인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불화나 뭐 고려청자 그 A급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물관에서 본 것, 고려청자라고 다 비싼 거 아닙니다. 비싼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여러 개 있잖아. 싸. A급이 있어야 비싼 거지. C급은 싸요. 그래서 몰라. 뭐 나한테 잘 보이면 얻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래.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데 그 A급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예술에는 민예라는 게 있어. 민예. 민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화 같은 거.
미네라는 미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관점 굉장히 신선하거든. 아니,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1960년대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 그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그 양반 제자가 우연 고요소 선생이고, 그 우연 고요소 선생 제자가 황충식 선생님이고, 그 제자가 장충식 선생님, 황수영 선생님이고, 장충식 선생님이고, 이런 분들 계통이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한국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글을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우리나라 훈장도 받았습니다. 국민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 숭례문인가 동대문인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것도 구해줬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끌어올린 보는 관점들을. 근데 저는 미네라는 개념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과 관련된 예술이에요. 생활예술. 그러니까 고급 예술도 있고 격리되는 예술도 있고, 이 세상의 예술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품 가방의 디자인이 우월한 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봉투 받잖아. 그 봉투에도 뭔가가 이렇게 찍혀 있거든. 그런 디자인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거든. 각각의 의미점들이 좀 다르지. 그런데 이 밑에 흐름들은 굴러본 사람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면서 제가 얼마나 밑에를 굴렀으며 이런 생각 안 들어. 처절한 울림이 있잖아. 저만 굴은 건 아니고 제가 그 양반도 오래 굴렀거든요. 법륜 스님 꽤 굴렀다. 지금은 떴다라고 생각하지. 오래 굴렀어. 그 법사 때 이런 때 인생 힘들었다. 그런데 굴른 사람은 훨씬 더 실체적으로 잘 알아.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논어에 공자가 저는 그 얘기 읽으면서 저는 논어 읽으면서 굉장히 슬펐거든요. 논어를 읽으면 슬퍼. 불교 경전을 읽으면 약간 당당한 느낌이 있고, 부처님 이야기를 읽으면 약간 당당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당당함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자도 이게 이제 조금 울분이 있거든. 힘들었지. 55세부터 68세까지 천하를 떠돌면서 상가치 개라는 표현이 그게 사마천의 사기 중리세가일전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는 소설로 자꾸 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마천 때만 해도 공자가 사실 그렇게까지 표현 쓰기는 좀 그런데 좀 까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박아버렸지. 왜냐하면 너무 모욕적인 표현은 삭제시켜줘도 되거든, 기록하는 사람이. 근데 그 정도 쓸 정도면 그래서 상가집 개 표현을 들었던 게, 상가집 개라는 거는 예전에는 3년상을 하는데 개 밥을 챙겨주지 않아. 그래서 상가집 개는 그냥 야생 상태로 3년을 알아서 눈치껏 주워 먹어야 돼. 그래서 상가집 개는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약간 나는 자연이다의 개 버전입니다. 그걸 상가집 개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표현에. 아니, 상당했는데 무슨 개 밥을 줘. 개는 개 알아서 하는. 그리고 예전에는 개를 지금같이 이렇게 뭐 받드는 시절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개가 가면 발로 차버린다. 진짜야. 그럼 깨갱 그러면서 저쪽으로 또 튀어가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똥개를 좋아하는데, 똥개는 그렇게 맞고도 다시 오라 그러면 천진하게 옵니다. 애가 뒤끝이 없어요. 성격은 굉장히 좋아. 요즘 애들은 한번 이렇게 그 비위에 안 맞게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개 무시한다. 기억하고 있어. 다음에 가도 걔를 알아. 너 그때 이러면서 쌩 깝니다. 진짜야.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아. 뒤끝 더럽게 있다니까. 근데 그 똥개들은 발로 차도 오라고 이렇게 하면 다시 옵니다. 굉장히 화합적이지. 그리고 대승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똥개 눈빛을 내가 좋아해. 똥개 애들 되게 착하게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애가 약간 좀 떨어지는 눈빛이긴 한데 애는 되게 착해 보여요. 선한 느낌? 제가 진짜 그런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동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관찰을 하잖아. 불교만 여자 신도가 왜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상대적으로 도시화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있어요. 80년대 개신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라니까. 인생 참 묘하다. 개신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자산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됐고, 그리고 7, 80년도에 도시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시 쪽으로. 불교는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지역 거점들이 있었어. 그거 다 산에 있었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80년대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호황이거든요.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가 우리나라의 최고, IMF 전까지가 최고 호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중국 때문에 한 번 더 펌핑을 했어요. 그게 2010년 안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중국이 없었으면 그때 이제 북방외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국이 열리고 중국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걸 숟가락을 한 번 더 얹었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미국, 일본 쪽에 숟가락을 한 번 올렸다가 중국에 한 번 더 올리면서 3만 불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의 역할을 했어, 사실은. 그리고 지금 중국이 힘들어지니까 제가 중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을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옆에 있는 나라는 잘 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냥 숟가락을 좀 얹으면 돼. 숟가락 얹으면 돼. 그러니까 일본도 잘 되는 게 좋고 서로 다 잘 되는 게 좋아.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갔어. 그건 현실적으로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시절에 누가 들어갔냐면 개신교는 도시로 들어갔고 불교는 그때 산에다 갖다 박았어. 그 돈을 산에 박았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80년대가 최고 호황이야. 그때 한 10%씩 성장했다 진짜. 그리고 그때 은행 금리도 12%였었어요. 12%, 13%.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다시 볼 수 없는 이자율이지. 아니, 맞잖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때 1억만 있어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12%면 한 달에 100만 원, 세금 띄고도 한 80, 90은 나오고, 그때는 또 세금, 은행 이자 대비 세가 낮았었어요. 누가 높였냐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IMF 극복한다고 소득세, 이자 소득세를 높였잖아. 기억나죠? 15%인가로 뭐 올렸었잖아. 다 살았던 얘기잖아, 지금. 뭐 전생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뭐 그러던,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가 뭐 다녔는데 제가 그때 1억만 모으면 되겠다.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까지 복권을 샀었다니까. 그때 주택복권 3천만 원. 그래서 복권을 샀었던. 참. 그때 평생 살 복권 다 샀지. 그래서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거점이었던 기독교가 조금 더 남성 비율이 높았던 건 맞지만 지금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없어.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조금 더 종교적인 색깔이 강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흔들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젊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 잘나서 되는지 알아.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잘나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운빨도 있다더라가 있어. 그 진짜 그런 거 있거든.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거기 물려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이자율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걸 이빨 깎게 물고 버텨야 되는가, 안 그러면 토해내야 되는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그리고 그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담대라고 하는 거거든.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 써보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이빨 깎게 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저거 뭐 도미노로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저 경주동대 그 선생님, 교수님은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서울에서 경주까지 올 정도면 서울에서 밀린 거예요. 약간. 근데 그분이 강남에, 그 당시 강남 별것도 없었어. 몇십 년 전. 그거 한 3천만 원 했을걸? 근데 그거 안 팔고 자기는 뭐 나중에 오면 그냥 하려고 전세나 내줘야지 이러고 있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월급 받은 거보다 강남 아파트 값 오른 게 더 많더라.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니 저는 여러 명을 봤다니까. 제가 부산대도 약간 다녔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장전동이 부산에서 좀 꾸진 데였었어요. 장전동 온천장 이런 쪽이. 나중에는 그쪽이 뜬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교수가 못 돼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땅이나 사서 전원주택 이러다가 대박이 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 월급은 필요가 없어. 거기 그냥 좀 싸니까 그냥 건물 좀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살았던 거야. 그거 있거든. 제가 이렇게 보면 돈 버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이렇게 좀 웃기게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약간 고물상 하는 사람들. 시 외곽 쪽에 땅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건 땅값이 올라도 못 팔아요. 이게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물건 막 쟁여놓고 있잖아. 못 팔아. 그러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쯤 되면 100억이에요. 뭐 이러고 받고 나간다니까? 그 고물상 다 필요 없어. 야, 씨, 그 고물 다 팔아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냐? 그거야, 그거. 근데 팔자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홀레당 팔아먹어요.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주식도 똑같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딴짓 하다가 돈에 대한 게 잘 못 봐.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팔자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살짝 올라. 그러면 지금인가? 이러면서 내리면 팔아먹어. 근데 내가 버스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버스가 달리기 시작한다. 야,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분들한테는 너 내릴 때 좀 얘기해줘라. 그게 신호야. 그게 신호야. 아니야, 진짜야. 이게 되게 재밌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깐 오르고 팔고 다시 내려가면 그때 사도 차익은 조금 본다라고 굴리는 거예요. 있어. 그래 놓고 다시는 그 종목 안 사요. 이제 보면 속이 천불이 나. 그래서 그 종목은 안 사.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황금기를 산 세대예요. 80년대, 90년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빈뽀에서 시작했지만 다 집 한 채씩은 가진 거야.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걔네가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걔네는 진짜 서울에 집 한 채 갖기 어려워. 그리고 똑같다. 나도 똑같다, 진짜. 나도 똑같다. 내가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유산을 좀 받고 빚을 내서 내가 대학원을 가서 있을 데가 없었어. 그래서 포교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 그때 제가 대학원에 그 동대 옆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거 싸더라고. 집이. 싸더라고. 그 원룸이 그렇게 돈이 안 비싸.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걸 사도 되고 이걸 사도 원룸을 사야 되나? 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얘기했더니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 관리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입을 터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일로 왔으면 인생이 펼지. 참. 그때 그 동대 옆에 그 원룸들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개딱지 같은 촌집들도 많이 있었어. 옛날 그 한 50평씩 하고 뭐 이런 그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들. 그게 개발되면서 원룸들이 됐거든. 그걸 옆에서 봤고, 또 울산에 제가 원래는 그 2번 있어, 2번. 삼산동, 거기를 내가, 거기 뻘밭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그때 평당 50일 때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5천입니다. 지금 5천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입을 털기를 뻘밭을 사서 뭐 하려고, 이 바보 같은 놈. 야, 그것만 있었나? 마지막 기회도 있었다. 마지막 기회도. 그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내 아는 사람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때 내가 노낙절이어서, 저거 갖다가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용기가 없어서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시절 운인 거야. 그거는 노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일걸? 저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고속버스 터미널 아파트들이 3천만 원이었어요. 내가 기억해. 진짜야, 진짜. 3천, 조금 비싼 게 5천 이 정도였어. 그 정도면 샀었어. 지금 한 20억 할걸? 아니, 진짜야. 그때 샀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지금까지. 물론, 딸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딸에게 뺏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때 그것도 운인갑다 싶더라. 애가 재수한다고, 재수하는데, 시골애니까, 재수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뭐 그냥, 전세하느니 그냥 사지 뭐. 왜냐면 그 집 애들이 좀 여러 명이 재수를 했어요. 그거 되게 재밌다. 들어보면 재밌어. 근데 그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해.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 높게 자꾸 설정을 하더라고. 우리 같이 약간, 나는 뭐 공부를 못하니까 그것까지 설정도 안 했는데 자꾸 너무 높은 데를 설정을 해.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 아예 못하는 애들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그러니까 최고급은 아닌데 인서울 중에서도 다 상급 갈 정도는 돼. 그 정도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정도면 잘하는 애들이다.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 그러더니 자꾸 재수를 하니까, 애들이 자꾸 재수를 하니까 그냥 에라이 집을 하나 사야겠다. 자꾸 이사 가기도 귀찮고 지금까지 갖고 있죠. 그게 그 양반이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진짜 이거는 운이야. 그리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커져. 그래서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는 거고, 젊었을 때는 다 지 잘난 줄 알아.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인생의 쓴맛을 보면, 꼭 그거 있다. 꼭 그 면접 볼 때도 맨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미끄러지는, 너무 안타깝거든,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거 운이다. 누가 백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운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삼복수를 올렸는데 이놈 뽑아도 되고 저놈 뽑아도 되고 저놈 뽑아도 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뭘 질문을 했어. 질문도 그지 같은 거 한다. 뭐 면접 볼 때 대단한 질문 나오는 거 같지? 아니야. 그냥 그지 같은 거. 그래갖고 뭐 해봤어요. 근데 걔가 너무 똘똘하게 대답한 거야. 그랬더니 평가하는 사람이 되바라졌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 진짜. 한 끗 차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내 딸이 똑똑하게 얘기하면 내 딸은 참 똘똘해. 이렇게 얘기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좀 시어머니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이거 동시성이야. 아무 차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도대체 뭐로 평가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대표해서 절에 와서 방어막을 쳐주는 거잖아.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잘 되기를. 그리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서 스트레스 받는. 내가 그거 진짜 무지하게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나는 왜 향을 피우고 복전함에 돈을 놓고 절을 하는가? 내가 그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100의 노력을 하면 나는 70도 못 건진다니까. 이상하게 일이 꼬여. 그리고 그렇게 향 피우고 복전함에 1,000원이든 얼마든 놓고 절하고 난 뒤부터 조금씩 팔자가 바뀌더라. 그게 몸으로 느끼는 거야. 몸으로. 그거를 계산으로 딱 할 수 있느냐? 계산 못 해요. 계산은 안 떨어지는데 내 스스로 그게 느껴져. 이게 팔자가 좀 피는 것 같다. 피는 것 같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지? 전에도 팔자 피는 속도보다 늙는 속도가 빠른 게 문제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펴지고 있어. 펴지고 있어. 가고 있어. 이게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뒤에 두 손이 가. 와, 이거 참, 씨.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불만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그런 걸 해놨으면 내가 조금 팔자가 나았을 건데, 상태를 부실하게 놨으면 AS라도 좀 해놓지. 하자 보수기금 뭐 이런 거 있거든. 건축 같은 거 하면 그걸 썼었어야지. 안 그러면 똘망똘망하게 놔든지. 뭐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는 복은 필시 가품이 있어요. 그런 거 같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한 거가 정당성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는 되게 라는 생각은 언제나 있어. 그리고 요놈 뽑아야 될까, 요놈 뽑아야 될까, 요놈 뽑아야 될까에서는 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요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꼭 그 회의 들어갈 때도 그래요. 우리 이렇게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뭐 장학금을 누구를 주고 뭐 할 때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스님한테 내가 장학금 줄게. 내가 내는, 우리가 월정사에서 내가 내는 거 있으니까 내가 지분이 있거든. 말 지분이. 그래서 내가 다음에 장학금 줄 때 너 줄게. 내가 그랬거든. 근데 못 줬습니다. 회의에 들어갔는데 내가 수업 끝나고 가니까 넘어갔더라고. 안건이 넘어갔어. 안건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끝났어. 이미 결정됐대. 개인으로 왜 줘? 야, 그거 운이다. 야, 참.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가족 대표로 열심히 하시는 만큼 반드시 그 보호막이 작동할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걸 하나씩 만들어야죠.